자, 여러분. 혹시 지금 쓰고 계신 통신사 5년 이상 꾸준히 이용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10년 넘게 한 곳만 쭉 고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럼 그 기나긴 시간과 굳건한 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금 뭘 받고 계신가요? 아마 매달 날아오는 명세서 구석에 아주 작게 찍힌 요금 할인이나 1년에 몇 번 쓰지도 못하고 연말이면 어김없이 사라져버리는 멤버십 포인트 정도가 생각나실 겁니다. 솔직히 그거 다 쓰기도 귀찮고 혜택 체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놔두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매달 요금만 내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 통신업계에서는 장기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호화롭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단순 할인을 넘어선 통신사 체험 마케팅의 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흔히 기업들은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통신사들도 맨날 신규 가입자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옛말이 완전히 무색해졌습니다. 지금 국내 대형 통신사들이요, 수년에서 십수년간 자신들과 함께 해준 VIP 장기 고객들한테 정말 상상 이상의 거대한 이벤트를 쏘고 있거든요. 고객을 위해 테마파크를 통째로 빌리거나 아무나 못 가는 프라이빗한 숲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기 힘든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통신 공룡들이 굳이 이런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들여가며 기존 고객 챙기기에 나선 진짜 이유가 뭔지,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비즈니스 전략까지 아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볼 오늘의 핵심 목차입니다. 첫째, VIP 혜택의 새로운 패러다임. 둘째, 이통삼사의 특별한 초대. 셋째, 636대1의 숨은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 마케팅의 진짜 목적. 이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VIP 혜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과거엔 통신사 혜택하면 뭐니 해도 단순 요금 할인이 최고였죠. 매달 통신비에서 1,000원, 2,000원 깎아주는 방식이요. 물론 당장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 굳으니까 고맙긴 한데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게 혜택 받은 그 순간엔 기분 좋아도 당장 다음 달만 돼도 내가 할인받았는지조차 까먹기 일쑤잖아요. 금전적인 할인은 그냥 생활비에 녹아들어서 금방 날아가 버리는 아주 건조한 숫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통신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바로 현장 체험형 이벤트거든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통신사가 고객의 주말 스케줄을 직접 책임지고 가족들이나 연인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거대한 물리적 추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2,000원 할인은 내일이면 잊히지만 우리 아이랑 놀이공원 가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은 10년이 지나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지갑 대신 고객의 기억과 감정 속에 브랜드를 아주 꽉 박아 넣으려는 완벽하고도 치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이통삼사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는 각자 어떤 무기들을 꺼내들었을까요? 재밌게도 세 곳 모두 놀이공원이나 자연체험처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테마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초대장을 받기 위한 허들, 즉 타겟 요구 조건입니다.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꽤 빡빡하죠? LGU 플러스는 5년 이상 VIP, SKT는 무려 10년 이상의 초장기 고객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폰과 요금제가 쏟아지는 치열한 ID판에서 5년, 10년은 진짜 까마득하게 긴 시간이잖아요. 반면에 KT는 합산 5년 이상이라는 아주 독특한 조건을 걸었네요. 이렇게 높은 허들을 뛰어넘으라고 요구하는 대신 그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주겠다는 통신사들의 자신감이 엿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기 힘든 이벤트들인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LGU 플러스의 레고랜드 런 행사입니다. 이거 그냥 무료 입장권 몇 장 우편으로 띡 보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난 5월 16일에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에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장기 VIP 고객들이 모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통신사가 주최한 마라톤 축제가 거대한 테마파크를 통째로 배경 삼아 열린 거예요. 고객들은 아이들 손잡고 톡톡 치는 레고 캐릭터들 응원받으면서 호수길 5km를 함께 달렸습니다. 완주하면 레고랜드 1일 자유이용권은 기본이고요. 시중에서는 절대 못 구하는 특별 한정판 레고에 기념 티셔츠까지 양손 무겁게 챙겨줬죠.
LGU 플러스는 유플투플 멤버십으로 예전에도 램피커 뮤지컬 관람이나 화담습 초청 행사도 있었고요. 다가오는 8월에는 대규모 가족 물놀이 행사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봄엔 꽃구경, 가정의 달엔 마라톤, 여름엔 물놀이. 와, 이건 고객의 사계절 여가를 통신사가 아주 싹 다 큐레이션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자, 이 대목에서 LG U 플러스 마케팅 그룹장의 인터뷰 발언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할인이나 일회성 혜택 제공을 넘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분석하는 통신사들의 속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감하는 경험이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통신사는 이제 그냥 전파만 잘 터지게 해주는 뒤편의 인프라 기업으로 남기 싫다는 겁니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갈지 고민할 때 고객이 통신사 앱부터 깍 켜게 만들고 가족들이랑 제일 행복한 순간에 자기들 브랜드 로고가 쫙 배경으로 깔리길 바라는 거죠. 10원, 20원 단위에 피말리는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서 고객의 일상과 감정 그 자체를 점유하려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마케팅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KT의 접근법도 아주 영리하고 재밌습니다. KT는 초대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의 달에 300명의 고객을 엄선해 에버랜드로 초대했습니다. 이분들만을 위한 전용 포토존에 특별한 SNS 경품 이벤트까지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아까 살짝 말씀드린 그 타겟 조건이에요. 합산 5년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바일, 인터넷, TV 등등 KT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을 다 합쳐서 5년만 넘으면 된다는 겁니다. 즉, 결합 상품의 위력을 극대화한 로그인 효과를 노린 거죠. 만약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딴 데로 넘어가려 치면 거실 TV랑 인터넷 혜택 다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이 에버랜드 갈 수 있는 VAP 자격까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전환 비용을 엄청나게 높여버린 거죠. 가족을 통째로 묶어두는데 이거보다 더 매력적이고 확실한 사슬이 있을까 싶네요. 세 번째 파트, 636대 1의 숨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636대 1. 이 숫자 꽤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슨 인기 폭발하는 아이돌 피케팅 경쟁률도 아니고요. 강남 한복판 로또 청약 경쟁률도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통신사 장기 고객 초청 이벤트, 그중에서도 SKT가 진행한 단일 행사의 실제 응모 경쟁률입니다. 무려 630명의 장기 고객이 초대장 딱 한 장을 얻으려고 숨막히는 눈치 싸움을 벌였다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뭘 주길래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 걸까요? 이 경이로운 숫자를 만들어낸 행사는 바로 SKT의 숲캉스 데이입니다. SKT는 무려 10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초장기 울트라 충성 고객 1,800여 명을 에버랜드의 포레스트 캠프로 초대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총 6번에 걸쳐서요. 참고로 이곳은 사람 붐비고 시끄러운 일반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평소엔 일반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그야말로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비공개 프라이빗 자연체험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따스한 햇살 맞으며 피크닉 즐기고 아주 완벽하게 통제된 고요한 숲에서 진정한 휴식, 그러니까 숲캉스를 누리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쉽게 살 수 없는 희소성과 특별한 대우를 팍팍 안겨준 겁니다. 재밌는 건 이게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올해로 벌써 5번째 시즌을 맞은 굳건한 정례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프라이빗 다이닝이나 프리미엄 공연 쪽으로도 혜택을 넓힐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636대 1이라는 경쟁률만 봐도 요즘 소비자들이 뻔한 물건이나 할인보다는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비일상적인 경험에 얼마나 강렬하게 목말라 있는지 딱 감이 오시죠?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체험 마케팅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현재 대한민국 통신시장이 처한 뼈아픈 현실, 포화된 MNO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직시해야 합니다. 쉽게 파이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넘쳐나니까 파이 자체가 쑥쑥 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몫이 늘어났죠.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5살 유치원생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심지어 반려동물 목걸이에도 통신칩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인구수보다 개통된 휴대폰 회선수가 더 많다니까요. 즉, 파이는 이제 단 1mm도 더 커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해서 성장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라는 거죠. 이제 통신사들이 실적을 올리려면 남의 고객을 뺏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잃어야만 하는 끝이 없는 잔인한 제로섬 게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들의 아주 냉철한 비즈니스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핵심은 딱 하나, 효율성이에요. 마케팅 업계에 집토끼 사수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경쟁사 가입자 한 명 뺏어오려면 천문학적인 광고비 쏟아 부어야지. 막대한 불법 보조금 리스크 감수해야지.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깨집니다. 반면에 이미 우리 울타리 안에서 수년째 조용히 요금 잘 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집토끼들이 딴 데 못 도망하게 방아막 치고 기분 맞춰주는 게 장부상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투자거든요. 게다가 단순한 요금 할인만으론 고객이 머물러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걸 기업들도 깨달은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레골랜드에서 평생 남을 추억을 만들어준 통신사. 10년을 썼더니 아무나 못 가는 비밀의 숲으로 우리 부부를 초대해준 통신사를 단돈 몇천 원 더 싸다고 쉽게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뇌리와 감정에 훅 치고 들어온 강렬한 기억은 고객의 로열티를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립니다. 겉보기엔 무한히 관대하게 퍼주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엔 기존 가입자 기반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다져서 수익을 안정화하려는 극도로 날카로웠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로직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통신사들의 치밀한 전략과 시장의 변화를 쭉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장 다음 달 통신비 명세서를 받거나 아니면 약정이 딱 끝나서 새로운 통신사를 결정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왔다고 쳐보죠. 가족과 함께 활짝 웃었던 놀이공원에서의 하루 혹은 비밀스런 숲속에서 누렸던 완벽한 휴식의 기억이 여러분의 발길을 딱 붙잡아 둘까요? 아니면 에이, 그래도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몇천 원 깎아주는 게 최고지 라며 그 직관적인 단순 요금 할인의 유혹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실 건가요?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며 벌이고 있는 이 치열한 경험 마케팅 전쟁이 과연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파고들고 또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필에 더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자, 과거의 사이버 보안은 일종의 팽팽한 체스 게임 같았죠. 인간 해커가 공격하면 인간 방어자가 이를 막아내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비슷한 속도로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약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이 분석은요, 그 오랜 균형이 완전히 산산조각났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애플의 그 견고한 보안 장갑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순식간에 AI에 의해 무너져 내렸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숫자 5,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시겠어요? 오늘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사이버 보안 세계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잖아요. 어떤 맥락에서는 뼈를 깎는 수십 년의 연구 기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시스템이 붕괴되는 아주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5라는 숫자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숫자 5의 비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애플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방패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5년의 시간과 수천억 원의 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을 볼까요? 베트남계 보안 연구 기업인 캘리프와 엔스로픽의 AI 모델이 이 철옹성 같은 방패를 산산조각 내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5일이었습니다. 인간의 5년과 AI의 5일, 수천억 원짜리 철벽 방어막이 단 닷새 만에 무력화된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속도의 격차죠. 이 충격적인 비대칭성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막, 골리앗의 요새, 거대한 방어벽을 세운 애플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격의 표적이 된 건 다름 아닌 애플의 최신 칩셋 M5와 A19 칩이었습니다. 이게 겉보기엔 정말 난공불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소프트웨어 보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뚫리면 그냥 패치 배포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보안 로직 자체를 칩에 밀리적인 실리콘 회로 안에 아예 새겨 넣어버렸습니다. 전례가 없는 하드웨어 수준의 보안인 거죠. 사실상 원격으로 물리적 장벽을 우회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애플은 이 완벽한 금고를 짓는데 무려 5년간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그 막대한 보안 투자의 하이라이트, 일명 왕관의 보석이라 불리는 기술이 바로 MIE입니다. 메모리 무결성 강제화 시스템이죠.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무단 접근이 감지되면 하드웨어 단에서 아예 시스템을 차단해버리는 최후의 요새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해커한테 수가 넘어가더라도 하드웨어가 이거 좀 이상하네? 하고 멱살을 잡고 숨통을 끊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럼 이 완벽해 보이는 MIE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보안이 아주 철저한 국가 1급 연구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16바이트 단위의 방마다 4비트 태그라는 아주 정교한 디지털 출입증이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출입증 암호가 단 1비트라도 틀리다? 그럼 시스템은 즉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모든 접근을 영구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타협?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주 무자비하죠. 이걸 뚫으려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방의 키카드 암호를 완벽하게 맞춰야만 하는 겁니다. 이 무자비한 하드웨어 구조 덕분에 당시 IT 업계 전체는 이 태그 시스템을 완벽한 난공불락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실리콘 벽은 절대 못 넘는다라고 확신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만든 요새가 AI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능 앞에서도 끝까지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단단했던 오만함이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초롱성이 어떻게 5일 만에 뚫렸는지 AI와 연구팀의 반격을 보시죠. 캘리프 연구팀과 엔스트로픽의 AI 미토스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형 사고를 칩니다. 바로 에모칩에서 역대 최초의 맥OS 커널 메모리 손상 익스플로잇을 성공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커널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커널은 운영체제의 심장입니다. 카메라, 마이크, 파일 시스템 등 기기의 모든 걸 지배하죠. 즉, 커널을 손상시켜 장악했다는 건 사실상 그 컴퓨터의 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절대 안 뚫린다던 그 철벽 MIE가 AI 앞에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난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이들이 움직인 속도입니다. 4월 25일에 연구팀은 AI 미토스를 써서 시스템의 아주 작은 틈새, 즉 버그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단 며칠 뒤인 5월 1일 그 버그를 완전히 무기화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뚝딱 완성해버립니다. 요새를 짓는 데는 5년이 걸렸는데 AI가 그 요새의 치명적 약점을 파악하고 파괴해버리는 데는 불과 5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 진짜 공포스럽지 않나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일 무서운 부분은 이 모든 공격이 아주 제한적인 일반 사용자 권한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AI는 먼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첫 번째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비유하자면 도둑이 우연히 열려있는 작은 화장실 창문을 하나 발견한 거죠. 그리고 거기로 손을 뻗어서 책상의 열쇠를 낚아챈 다음 그 열쇠로 중앙 금고실 문을 따버리는 식의 고도의 취약점 연결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이 정교한 논리 앞에서는 그 깐깐하던 MIT 태그 검문소도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린 거죠. 일반 사용자 권한하고 루트 권한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일반 사용자가 그냥 거실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하는 손님이라면 루트 권한은 금고도 열고 벽도 부수고 원하면 집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집주인입니다. 제일 말단 손님 신분으로 들어온 AI가 집주인의 권력을 전부 빼앗고 집을 완벽하게 장악하기까지 딱 5일 걸렸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번 해킹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마지막 산막, 여파와 새로운 시대.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해킹을 성공시킨 캘리프 연구팀. 이 사람들의 다음 행동이 진짜 재밌습니다. 보통 이런 거 발견하면 이메일로 버그 리포트 하나 띡 보내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분들 비행기 타고 미국 쿠퍼티노로 날아가서 그 거대한 애플 본사에 예고도 없이 그냥 무작정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콧대 높은 IT 기업 심장부에 불쑥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들이 밝힌 이유는 진짜 너무 인간적이고 유쾌합니다. 버그 제출 폭주 속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였대요. 전 세계 수많은 해커들이 매일같이 애플의 자잘한 버그들을 제보하잖아요. 캘릭토 팀은 자신들이 이뤄낸 이 엄청난 성과, 이 실리콘 요새를 박살낸 역사적인 발견이 평범한 이메일 더미에 파묻혀서 스팸함으로 직행하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강한 자신감과 절박함이 섞인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죠. 근데 이 당돌한 방문 효과가 아주 확실했습니다. 애플은 즉각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맥OS 타호 26.5 업데이트로 취약점을 긴급 패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애플이 공식 릴리스 노트에 캘리프 연구팀 물론이고 엔스로픽 리서치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박아줬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방어의 거인이 일개 스타트업과 AI의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크레딧을 공유한 정말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이 거대한 비대칭 상황을 표로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방어막 MI를 만드는데 최고의 두뇌와 수천억 원을 갈아 넣으며 5년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캘리프와 엔스로픽 AI가 그 완벽해 보이던 벽의 결함을 찾아내 무너뜨리는 데는 단 5일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죠. 인간이 수년을 고생해서 대비해도 AI를 앞세운 공격은 단 며칠 만에 모든 걸 초기화시킬 수 있다는 무거운 현실이 완벽하게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업계는 이 사건을 미토스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칩 하나가 뚫린 해프닝이 절대 아니에요. 물리적인 하드웨어 수준의 안전장치조차 AI의 논리적 추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참과 방패의 오랜 룰이 완전히 박살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인간의 방어 속도로는 AI의 공격 발전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자,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꽤 묵직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미토스 쇼크는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두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금고를 지키고 부수는 그 절대적인 마스터키를 이제 AI가 쥐게 된 겁니다. 수년의 노력이 단 며칠 만에 무력화되는 이 압도적인 비대칭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강력한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흥미로운 분석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그야말로 우리 통신 역사에서 가장 완고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사각지대, 바로 망망대해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혁명적인 초고속 인터넷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지에서는 길 걷다가도 스마트폰 꺼내서 인터넷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땅을 벗어나서 끝이 안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이랑 뚝 끊기곤 했죠. 도대체 바다 위에서는 왜 그토록 통신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 거대한 장벽이 어떤 기발한 기술적 돌파구로 깨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배 아닌데 육지 같네. 와, 집보다 인터넷이 더 빠른 것 같다. 여러분, 이거 무슨 사이파이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포항하고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뉴시다오포를 탔던 실제 승객이 남긴 찐 후기예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바다 위에 둥둥 떠가는 배 아닌데 우리 집 와이파이보다 빠르다니. 예전에는 바다에서 카카오톡 텍스트 하나 보내려고 해도 안 터져서 핸드폰만 붙잡고 속 태웠잖아요. 그런 시절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지금 해상통신 품질이 얼마나 충격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바다 위에서, 그것도 수천 명이 탄 배 안에서 무슨 마법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다뤄볼 핵심 포인트 5가지입니다. 해상통신이 왜 사각지대였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스타링크와 엑스웨이브1의 절묘한 만남, 실제 바다 위 속도 테스트 결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와이파이 구축의 비밀, 마지막으로 이게 가져올 엄청난 비즈니스 파급 효과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과거의 그 답답했던 해상통신의 사각지대로 먼저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아주 탈탈 털어볼 분석 무대는 포항과 울릉도를 잇는 2만 톤급 초대형 여객선 뉴시다오퍼로입니다. 수천 명이 타는 이 거대한 배는요, 사실상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육중한 금속 요새나 다름없어요. 두꺼운 철판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은 수많은 객실이랑 시설들이 미로처럼 얽혀있죠.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알아야 할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철로 만든 두꺼운 벽은요, 전파를 그냥 튕겨내거나 싹 흡수해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차단막인 거죠. 마치 거대한 전파 감옥 패러데이 3장 안에 들어간 것처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대한 쇳덩어리 안에서 구석구석 모든 승객한테 빵빵한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예전 기술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 배에서 쓰던 정지궤도 위성통신은요, 아무리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최대 속도가 2메가비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메가비트면 요즘 폰으로 유튜브 제일 낮은 화질로 틀어도 툭툭 끊기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진짜 끔찍한 건 이 좁아 터진 데이터 차선 하나를 배에 탄 승객 1000명이 동시에 나눠 써야 했다는 겁니다. 1000명이요. 당연히 사람 조금만 몰리면 카톡 하나 보내는데도 한참 걸리고 아예 먹통되기 일쑤였죠.
승객들 입장에서는 배 타는 시간 내내 강제 디지털 디톡스를 당하는 셈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바로 스타링크와 엑스웨이브1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냥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 안테나 하나 떡하니 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요. 수천 명의 목숨과 천문학적인 화물에 실린 상업용 선박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하자면요,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놨다고 해서 신호등이나 차선 없이 차들이 알아서 사고 안 나고 쌩쌩 달릴 순 없잖아요. 쏟아지는 엄청난 데이터를 똑똑하게 분배하고 통제할 백엔드 시스템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찐 숨은 공신, 바로 KT셋이 자체 개발한 선박 특화 솔루션 엑스웨이브1입니다. 얘가 바로 단순한 위성 통신을 실제 비즈니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두뇌인 거죠. 이 엑스웨이본이 하는 일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게 바로 망분리입니다. 빵빵한 스타링크 고속도로가 열렸는데 이걸 그냥 다 같이 쓰게 놔두면 100% 사고가 납니다. 왜냐고요? 승객들이 넷플릭스 고화질로 본다고 데이터 다 끌어 쓰다가 정작 배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기상 데이터나 항해 시스템이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엑스웨이본이 차선을 아예 칼같이 쪼개버립니다. 승객들이 막 쓰도록 냅두는 승객망, 그리고 배를 안전하게 움직이는 업무망을 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게 갈라놓는 거예요. 이러니까 승객 수백 명이 유튜브를 봐도 배 운행에는 1%의 영향도 안 가는 거죠. 거기다가 승객들 데이터 쓴 만큼 요금 정산하는 복잡한 시스템까지 싹 다 지원해줍니다. 기술을 그냥 깔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비즈니스로 탈바꿈시킨 진짜 엄청난 성과인 거죠. 세 번째 포인트. 그래서 실제로 바다 위에서 속도가 얼마나 나오길래 이러는 걸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무려 초당 181.34메가비트. 육지로 아니고 그 전파 빵빵 안 통한다는 밀폐된 크루즈 객실 안에서 찍힌 다운로드 속도입니다. 예전에 2메가비트를 1000명에서 아등바등 나눠 쓰던 거 생각하면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점프업이죠. 이 정도면요, 4월 한복판에 있는 웬만한 카페 와이파이나 우리 집 초고속 인터넷이랑 붙어도 전혀 물리지가 않습니다. 바다 위에서 일어난 진짜 말도 안 되는 혁명인 거예요. 근데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안정성이에요. 장애물이 별로 없는 복도에서 잰 속도가 180.68인데 두꺼운 철문 꼭꼭 닫고 있는 객실 안쪽이 181.33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제로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거대한 금속 덩어리 배 안에서 어디를 돌아다니든 사각지대 없이 빵빵 터진다는 뜻입니다. 품질이 그냥 미쳤다는 걸 이 데이터가 딱 증명해 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와닿는지 승객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배가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승객이 육지에 있는 친구랑 무려 40분 동안 카카오톡, 페이스톡, 고화질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하는 내내 데이터만 1GB를 썼는데 와, 화면 한번 얼거나 목소리 끊기는 일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통화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진짜 꿈도 못 꿀 바다와 육지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된 순간이죠. 게다가 이런 빡센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카톡하는 걸 넘어서 요즘 핫한 생성형 AI인 오픈 AI 코덱스를 써서 복잡한 코딩 작업을 배 위에서 돌려본 겁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 엄청 잡아먹는 무거운 작업이거든요. 육지 사무실에서 돌리면 한 10분 걸리는 작업인데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배 안에서도 단 16분 만에 에러 하나 없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건 진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제 바다 위 배 안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완벽한 떠다니는 모바일 오피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거니까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마법 같은 선내 와이파이 과연 어떻게 깔았을까요? 아까 보신 그 미친 속도랑 안정성은요, 그냥 옥상에 위성 안테나 하나 달아놓고 버튼 띵 누른다고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엔지니어들의 진짜 눈물겨운 노가다와 정밀한 설계가 있었어요. KT SAT 엔지니어들이 그 넓은 여객선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객실은 물론이고 그 비좁고 철판으로 막힌 화장실까지 일일이 다 들어가서 사이즈 재고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이파이 쏴주는 공유기, 즉 AP 위치를 무려 1cm 단위로 꼼꼼하게 조정해서 최적의 각도를 찾아낸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 사람 들어가서 철문 쾅 닫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인터넷이 터지는지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검증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현장 땀방울이 있었기에 완벽한 사각지대 제로가 가능했던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그냥 고객 편의성만 좋아지고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거대한 비즈니스 수익 창출이 시작됐거든요. 인터넷이 빵빵 터지니까 배 안에 완전히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객실 안에 태블릿으로 설치된 스마트 주문 시스템, 테이티 하이오더예요. 이제 승객들은요, 출출하다고 저기 멀리 있는 매점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태블릿 톡톡 터치하면 커피, 간식, 심지어 울릉도 오징어 같은 특산품까지 그 자리에서 싹 결제할 수 있어요. 바다 위에서 강제로 지갑을 닫고 있던 승객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온라인 쇼핑망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배를 운영하는 선사한테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줄까요? 숫자 한번 보세요. 하루 평균 150만 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 매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뚝 떨어진 순수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승객들 불만 잠재우려고 통신망 까는 게 그냥 생돈 나가는 비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인프라가 알아서 매일매일 150만 원씩 물어다주는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겨우 시작입니다. 선사 측에서 이 수익성을 딱 확인하고 나니까 야, 이거 물건이다 싶어서 앞으로 여객선 안에 하이오더를 무려 150대까지 쫙 깔아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50대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하루 목표 매출이 얼마냐?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냥 멀뚱멀뚱 낭비되던 바다 위 이동 시간이 초고속 인터넷을 만나면서 완전 무인 팝업 스토어로 진화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울릉 크루즈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이끈 KTSA 팀장님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스타링크에다가 이렇게 정교하게 망분리해놓고 요금 결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붙여서 상용화한 케이스 전 세계적으로 진짜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유명 선사들한테서도 우리 배에도 똑같이 좀 깔아주세요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네트워크 기술력이 이제 글로벌 바다에 새로운 표준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10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해설 어떠셨나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절대 안 터질 줄 알았던 그 망망대해가 이제는 빵빵 터지는 모바일 오피스이자 새로운 돈이 흐르는 스마트 쇼핑몰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끊김없이 하나로 연결된 시대, 여러분이 떠날 다음 바다 여행 혹은 저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일하게 될 원격 근무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요즘 비즈니스 뉴스 보면 진짜 온통 AI 얘기꾼이잖아요. 뭐 기업들 입장에선 AI 안 쓰면 내일 당장 망한다. 이런 엄청나고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이야기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최근 산업계를 완전히 휩쓸고 있는 이 거대한 AI 도입 열풍,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한번 낱낱이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다들 AI 외치고 혁신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과연 속사정도 그럴까요?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기업들, 정말 이 획기적인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해서 혁명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정교하게 꾸며진 허상을 쫓아 쓰는 척만 하고 있는 걸까요? 혁신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팩트,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쫙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AI 혁명 한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거대한 연극 모델을 보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AI 도입의 불편한 진실부터 시작해서요. 직원들이 쓰는 기막힌 꼼수, 경영진들의 진짜 속내, 이걸 설명하는 재미있는 법칙과 마지막으로 부풀려진 환상까지 약 10분 동안 속도감 있게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도입의 불편한 진실, 그 숨겨진 기만과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보죠. 여러분, AI 워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성과를 예쁘게 포장하는 마케팅 용어 정도가 아닙니다. 밖에서 볼 때 와, 저 회사 진짜 혁신적이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AI 도입 규모나 결과를 뻥튀기 하고 심지어 가짜로 꾸며내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투자자들이나 시장은 AI를 안 쓰는 기업을 가차없이 뒤처졌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싹 다 이 거대한 연극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주가 방어,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생존,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AI 워싱이 일종의 씁쓸한 기업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시선을 좀 돌려서 회사 밑바닥,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돋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글로벌 빅테크,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 진짜 황당하면서도 우픈 현실이 보입니다. 아마존이 사내에 메시클로라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도입했어요. 원래 목적은 되게 좋았습니다. 코드 배포하는 거 도와주고 수많은 이메일 싹 분류해주고 슬랙 메시지도 자동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확 줄여주려고 만든 아주 훌륭한 툴이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야, 역시 아마존 기술로 일할 만나게 해주네 싶으시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마존이 개발자들의 무려 80% 이상한테 이 AI 툴을 매주 의무적으로 쓰라고 강제한 거예요. 게다가 누가 많이 썼나 추적해서 사내 리더보드, 그러니까 순위표까지 만들어서 대문짝만하게 공개해버렸습니다. 아니, 직원들 편하라고 도입한 유용한 도구가 하루아침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인사고과를 압박하는 거대한 스트레스 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내 실적이 낱낱이 공개되는 이 순위표 밑바닥에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살아남으려면 무슨 수라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생한 기상천외한 생존 전술이 바로 토큰 맥싱입니다. AI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단위를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AI를 많이 돌릴수록 이 토큰 소비량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 똑똑한 개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굳이 AI 안 써도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들 있죠? 그런 것까지 모조리 다 AI 플랫폼한테 던져준 겁니다. 오직 내 리더보드 점수 올리려고요. 대학생 때 리포트 분량 채우려고 쓸데없는 단어 막 억지로 끼워 넣는 거, 딱 그거랑 똑같은 거죠. 실질적인 생산성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오직 살기 위한 무의미한 데이터 낭비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요.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한다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거대 테크 기업들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지표 조작 패턴이 포착됐어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직원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맹목적으로 숫자를 요구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그 숫자를 채우는 꼼수를 찾아낸 것뿐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라도 회사의 보상 시스템이나 인센티브 구조가 망가져 있으면 결국 이런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밑바닥에서 무의미하게 토큰 낭비하며 꼼수를 쓰고 있을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경영진들은 과연 무슨 속셈이었을까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글로벌 기업 임원 350명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꽤 충격적입니다. AI를 도입했다고 밝힌 기업 중에 무려 80%가 인력 감축,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버린 거예요. 고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린 곳은 단 2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무서워하던 AI가 내 일자리를 다 빼앗을 거다라는 소문이 실제 데이터로 너무 잔혹하게 나타난 것 같죠? 자, 49,135명.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아워플레이스먼트 전문기업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 데이터인데요. 올해 공식적으로 우리는 AI 때문에 사람 자릅니다 라고 명시되어서 해고된 사람의 수입니다. 심지어 어떤 달에는 AI가 해고 주요 원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025년 예측치에 벌써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듭니다. 이 회사들이 진짜로 정말로 AI 덕분에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거 자른 걸까요? 진실은 실적 데이터를 까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흥미롭게도 AI 명분으로 해고 칼바람을 일으킨 기업 대다수가 사실은 투자 수익률, 즉 ROI가 형편없이 낮은 곳들이었어요. 반대로 성과 좋고 ROI 높은 기업들은요, AI를 사람 자르는 핑계가 아니라 직원들 실제 역량을 팍팍 끌어올려주는 진짜 성장 도구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실적 악화된 기업들이 본인들의 뼈아픈 경영 실패를 덮고 어차피 진행해야 할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AI 혁신이라는 아주 세련되고 편리한 핑계거리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거죠. 자, 이어서 네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집단적 기만이 일어나는 건지 그 구조적 결함의 근원을 한번 짚어보죠. 말단 직원은 인사고과 점수 조작하고 최고 경영진은 해고 핑계로 AI를 팔아넘기고 대체 시스템 어디가 고장났길래 이러는 걸까요?
경제학자 찰스 구다트의 이름을 딴 구다트의 법칙이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측정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지표가 아니다. 진짜 현재 기업들의 AI 크라이시스를 바라보는 가장 완벽한 렌즈죠. 애초에 AI를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가볍게 파악하려고 만든 보조 지표들이 언제부턴가 조직원 전체가 맹목적으로 달성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목표이자 종교처럼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이 모든 난장판의 핵심 원동력은 결국 외부의 압박이에요. 투자자, 주주, 언론이 쉴 새 없이 묻잖아요. 당신네 회사 AI 트렌드 안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네, 우리 진짜 혁신적으로 팍팍 도입 중입니다 라고 증명해야만 하는 막대한 압박감에 짓눌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본질은 철저히 사라집니다. 직원은 내 코드의 진짜 퀄리티보다 오늘 당장 채워야 할 토큰 소비량에 집착하고 경영진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선보다 우리 AI로 혁신적인 감원을 했습니다 라는 화려한 명분 쌓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직에서도 혹시 진짜 본질은 잊어버린 채 보여주기식 보고서를 위한 무의미한 지표 달성에 목숨 걸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부풀려진 환상, 그리고 업계 거물들의 고백을 통해 현실을 좀 점검해보죠. 이 거대한 AI 워싱 사태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엄청난 AI 붐을 최전선에서 이끌어낸 최고 거물들조차 너무 과열된 기대감을 스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진화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챗 GPT 창시자죠.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차피 했을 해고를 AI 탓으로 돌리는 AI 워싱이 존재합니다. 와, 업계 민낯을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AI를 직접 만드는 당사자 입에서 기업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는 속죄양으로 AI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놓고 폭로된 겁니다. AI 업계의 또 다른 굴지의 기업, 앤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 사례도 재밌습니다. 이분이 당초 뭐라고 했냐면요. 가까운 미래의 AI가 화이트 칼라 초급 직군의 절반을 가차없이 대체해버릴 거다 라고 엄청 공포감을 조장하는 예측을 내놨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이 극단적인 발언을 슬그머니 철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적 기대감을 줬다가 다시 뺏어버린 건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부풀려진 환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생각보다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현실의 AI 기술이 그들 주장만큼 단기간에 사람 일자리를 완벽히 대체하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리더들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혁신을 증명하려던 수치는 기만적인 꼼수였고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거대한 두려움은 경영진의 핑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의 AI 사용 지표가 살아남기 위한 꼼수고 기업의 대량 해고가 그저 실패를 덮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 대체 이 거대한 AI 붐에서 진정으로 이득으로 보고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게 정교하게 꾸며진 기업들의 허상이라면 말이죠.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을 깨뜨려보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를 구하려고 만든 무언가가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좀 섬뜩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충격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요즘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공원을 만들고 습지를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이잖아요. 우린 당연히 야, 자연도 살리고 공기도 맑아지니 너무 좋다 라고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방대한 데이터는 이 아름다운 녹색 공간 뒤에 숨겨진 아주 어두운 이면을 콕 집어내고 있어요. 바로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녹지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동네에 쾌적한 공원 생기고 습지 복원되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지?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상식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질문일 겁니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면 다 같이 산책도 하고 행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시를 더 안전하고 푸르게 만드는 바로 그 착한 정책이 역설적이게도 특정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 바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예기치 않은 비극을 보고 젠트리피케이션 역설이 뭔지 알아본 다음 아프리카 실증 연구와 충격적인 데이터 결과 그리고 분배의 문제와 모두를 위한 기후정책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기치 않은 비극, 바로 녹지 공간에 숨겨진 비용이죠. 애초에 이런 기후 적응 정책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당연히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높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완벽한 목표죠. 근데 실제 결과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참 뼈아픈데요.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주거 불안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결국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 불안, 이거 그냥 집값 좀 오르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못 내서 밤잠을 설치고 수십 년간 뿌리내렸던 동네와 이웃들에게서 강제로 떨어져 나와야 하는 엄청난 상실감입니다. 시민을 지키려던 시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툭 밀어내고 있는 가혹한 현실인 거죠. 두 번째 파트, 젠트리피케이션 역설입니다. 이 핵심 문제가 도대체 뭔지 딱 정의해 보겠습니다. 녹지 젠트리피케이션, 이름부터가 뭔가 모순적이죠. 한마디로 환경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네에 기후적응 시설이 들어오고 재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동네 가치가 쑥쑥 올라가겠죠? 그럼 주거비도 덩달아 팍팍 뜁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팍팍한 분들은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 못하고 짐을 싸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나올 복잡한 데이터들이 아주 명쾌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프리카 실증 연구. 이 역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기념비적인 글로벌 연구를 만나보시죠. 케이스트를 비롯한 국제 연구팀이 무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위성 영상이랑 경제 데이터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와, 20년이라니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나 특정 동네에서만 반짝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장기적이고 묵직한 구조적 변화를 완벽하게 잡아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분석 규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분석 대상 국가만 32개국, 221개 도시권, 거기에 5,503개의 행정단위가 싹 다 포함됐어요. 여기서 왜 하필 아프리카야?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타격을 제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폭발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정책이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을 확인하기엔 완전 맞춤형 글로벌 실험실인 셈입니다. 이 압도적인 스케일 덕분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패턴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연구팀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이중차분법이라는 아주 깐깐하고 정교한 방법론을 썼습니다. 단어는 좀 어렵지만 원리는 꽤 심플해요. 기후시설이 들어선 동네랑 안 들어선 동네의 전후 상황을 쫙 펼쳐놓고 비교해서 다른 외부 요인들은 싹 다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오직 공원이 생겨서 일어난 변화, 그 100% 순수한 인과관계만 쏙 뽑아낸 겁니다. 한마디로 그거 우연 아니야? 라는 딴지가 들어올 틈을 아예 철벽 방어해버린 거죠. 네 번째 파트, 충격적인 데이터 결과입니다. 20년 추적의 결과, 과연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1%입니다. 기후적응 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측정해봤더니 그런 시설이 아예 없는 지역보다 평균 41%나 더 높게 치솟았어요. 동네에 기후 방호용으로 나무 좀 심고 습지 좀 살려놨을 뿐인데 젠트리피케이션 압력이 절반 가까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수치 아닙니까? 거기에 더 피부에 확 와닿는 숫자가 이어집니다. 13%. 가장 직접적인 생계지표인 집값 자체가 기후시설 조성 지역에서 13%나 껑충 뛰었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월세가 13% 오르면 당장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밥값 줄여야죠. 애들 학원 끊어야죠. 그래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한계가 오면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 13%라는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니라 이제 그만 동네에서 나가달라는 차가운 퇴고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데이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녹지가 예쁘게 조성된 지역에 외부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쏟아져 들어왔다는 게 명확하게 잡혔거든요. 즉, 동네 쾌적해지고 집값 오르니까 그 비싼 돈을 현찰로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외지인들이 새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원래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자리를 내어주고 밀려나는 거고요. 마치 잔인한 교체의 게임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를 대체하는 아주 완벽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이클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확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내용의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그냥 콘크리트 부수고 나무 심는 인프라 문제로만 여겼잖아요. 그런데 연구팀의 뼈 때리는 지적은 이겁니다. 이건 철저히 분배 문제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 공원의 맑은 공기, 이 꿀 같은 혜택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고 폭등하는 주거비라는 무거운 짐은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이건 그냥 얌전한 학술적 주장이 아닙니다. 정책을 기획하는 맨 처음 단계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아주 치열하게 결정해야 할 정치적 합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 모두를 위한 기후 정책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보죠. 이 억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여기 무조건 한 세트로 작동해야 하는 3가지 강력한 주거 안정 방어막이 있습니다. 첫째,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 개발 광풍이 불어도 오랫동안 동네를 지킨 사람들이 함부로 쫓겨나지 않게 든든한 법적 방패를 줘야 합니다. 둘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월세 올라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속 동네에 머물 수 있게 구명조끼 같은 공공주택을 넉넉히 깔아두어야 해요. 셋째, 개발이익 환수. 공원 생겨서 주변 땅값 천정부지로 뛰면 그 돈이 땅 주인들 지갑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싹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 적응 중요하죠. 하지만 이 3가지 안전장치 없이 나무만 심는 정책은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카이스트 연구진은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앞으로의 기후 정책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 안정까지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 기후 정책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이면에서 요동치는 주거 불안을 꽉 잡지 못하면 그건 반쪽짜리 실패작이거나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 자,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20년치 거대한 데이터를 통해 기후 정책의 씁쓸한 뒷면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멀고 먼 나라의 남의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서울, 뉴욕, 파리. 지금 우리 동네에 새로 지어지는 삐까번쩍한 공원이랑 기후시설들, 그거 정말 누구를 위해서 설계된 걸까요? 우리가 주말마다 기분 좋게 걷는 쾌적한 산책로 뒤에 어쩌면 누군가의 소리 없는 눈물과 떠남이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이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던 주변의 변화를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